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제주 소설을 한 편 읽겠습니다. 제주도 출신 현기영 선생님 소설로 4.3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순이삼촌입니다. 이 작품은 1978년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판하였고요. 1949년 1월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에서 벌어진 양민 학살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순이삼촌. 여기서 순이삼촌은 여자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남녀 상관없이 윗사람한테는 모두 삼촌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순이삼촌의 삶이 어떻게 피폐해져 가는가를 그려감으로써 4.3 사건의 참혹성을 부각시키고 수십 년간 말 못하고 묻혀있던 정치적 진실을 문학을 통해서 캐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 현기영 선생님은 고문과 검서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계기로 4.3 사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문학을 비롯해 미술, 연극계 등 문학의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제주도 조천리로 순이삼촌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그 얻기 어려운 이틀간의 휴가를 간신히 따내가지고 고향을 찾아간 것은 엄력 석 달 18애인 할아버지 제삿날에 때를 맞춘 것이었다. 할머니 탈상 때 내려가 보고 지금까지이니 그동안 8년이란 세월이 흐른 것이었다. 바쁜 직장 핑계대고 조부모 제사에 한 번도 다녀오지 못했으니 큰아버지나 사촌 길수영은 편지 글발에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무던히도 욕을 하고 있을 터였다. 물론 일본에 있는 아버지가 제사 때가 되면 잊지 않고 제숫값 마련에 쓰고도 남아 얼마간 가용의 보탬이 될 만큼 넉넉하게 큰 집으로 송금하는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선산을 못 돌아보고 기제사에 참내 못하는 제서로움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요 며칠 전에 큰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만 것이었다. 가족 묘지 매입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으니 할아버지 제사일에 맞춰 내려오라는 편지 내용이었다. 편지 투르보와 이번엔 기어코 나를 내려오게 만들려는 당신의 속마음이 헤아려지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런데 8년 세월에 비하면 김포공항에서 단 50분 만에 훌쩍 날아간 고향은 참으로 가까운 곳이었다. 기내에 퍼져 틀틀거리는 엔진 폭음에 귀가 먹먹해져서 잠시 멍한 방심 상태에 몸을 맡기고 있는데 벼랑간 기차가 덜컹 하기에 눈을 떠보니 제주공항이었다는 식으로 나는 고향에 닿았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고향 땅 한복판에 뚝 떨어진 거였다. 그건 흡사 나 자신이 고향을 찾은 게 아니라 거꾸로 고향이 나를 찾아온 것처럼 어리둥절하고 낭패스러웠다. 뭐랄까, 아무 예비 감정도 없이 고향과 맞닥뜨린 셈이랄까? 나는 비행기 안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멍하니 허송한 50분이 못내 후회스러웠다. 괜히 비행기를 탔다 싶었다. 기차를 타고 배를 타야 하는 건데 8년 만에 귀향을 직장 통근 시간에 불과한 단 50분에 끝내다니. 내게 고향이란 무엇이었나. 나에게 깊은 우울증과 찌든 가난밖에 남겨준 것이 없는 곳이었다. 관광지니 어쩌니 하지만 그것도 지역 나름이어서 나의 향리인 서촌은 이렇다 할 관광자원도 없고 한이바람이 몰아쳐 귤농사도 안 되는 한촌이었다. 적어도 내 상상 속에서 나의 향리는 예나 이제나 죽은 마을이었다. 말하자면 30년 전 군 소개 작전에 따라 소각된 잿더미 모습 그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향을 외면하여 살아오길 8년, 그 유명의 10년 전으로 되찾아가려면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주저주저하며 다가가야 하리라. 기차를 타도 완행을 타서 반도 끝까지 가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밤을 지새우며 밤 항해를 해야 하는 수륙 1500리 길. 참멀미, 뱃멀미에 시달리며 소주에 젖고 8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 생각에 젖어서 허위허위 찾아가야 할 고향이었다. 이것이 내가 평소에 고향을 지척에다 두고서도 지구 끝처럼 아득하게 여기던 이유였다. 그러나 휴가는 단 이틀이고 할아버지 제사가 바로 오늘인 걸 어떻게 하랴.
기차 타며 그렇게 여유작작하게 우회해서 고향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마치 스튜디어스에게 등을 떠밀린 사람처럼 엉거주춤하며 성강구 계단을 내려왔다. 하늘은 낮은 구름에 덮여 어물해 보였고 한라산 정상은 구름대가 잔뜩 몰려 있었다. 낯익은 제주도 특유의 겨울 날씨였다. 그건 어린 시절의 겨울 하늘을 낮게 덮고 벗겨질 줄 모르던 바로 그 어물한 구름이었다. 흐린 날씨 때문에 돌담은 더 검고 딱딱해 보이고 한라산 기슭의 질펀한 목장에 덮인 눈빛은 침침했다. 한이바람이 불어와 귓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바람 소리. 쉴 새 없이 고시랑거리는 앞머리칼. 나는 불현듯 가슴이 답답해왔다. 어린 시절의 그 음울한 겨울철로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동문 로터리에서 내 향리 서촌을 경유하는 버스를 탔다. 시골행 차는 온통 고향 사투리로 왁자지껄했다. 할머니 이거 못 가? 하고 남자 차장이 통로에 부려놓은 대구덕 속의 옹기 허벅을 가리켰다. 아따 팥죽이라 팥죽. 팥죽선 삼양 동네 고령감서. 광목 수건을 쓰고 눈이 짓무른 할머니가 구덕에 달린 질빵을 쥔 채 대답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고향 사투리였다. 내 입가에도 언연중에 고향 사투리가 떠올라 뱅뱅 맴돌았다. 버스는 계속 털털거리면서 해변 따라 일주도로를 타고 달려갔다. 일상생활에 노상 모래바람이 부는 어촌들, 헌 그물에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단돌이 해놓은 초가집 추녀, 돌담 울타리 넘어 바람에 부대끼는 빨간 열매 달린 사철나무들. 나는 내 눈이 육지서 온 관광객의 호기심 많은 눈이 안 되도록 조심하면서 이것저것 눈여겨보았다. 잿빛 바다 하나로 날카롭게 먹혀 들어간 시커먼 현무암의 갑. 저걸 사투리로 코지라고 했지. 바닷가 넓은 돌빌레에 높지익히 쌓여있는 저 고등색 해초더미는 덤북눌이겠고 겨울바다에 포말처럼 둥둥 떠있는 저것들은 해녀들의 태왁이다. 시커먼 현무암 바위 틈바구니에 붉게 타는 조집불. 무태 오른 해녀들이 불을 쬐는 저것을 불턱이라고 했지. 나는 잊어먹고 있던 낱말들이 심층 의식 깊은 데서 하나하나 튀어나올 때마다 남모르는 쾌재를 불렀다. 이렇게 추억의 신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머릿속은 고향의 풍물과 사투리로 그들먹해지는 것이었다. 그날은 하루에 2집 제사라 큰 당숙댁에서 종조모 제사를 초저녁에 먼저 치른 다음 모두 큰 집에 모였다. 나는 누구보다도 길수영을 만나는 것이 반가웠다. 나와는 겨우 1살 차이인데도 벗어진 이마 때깔이 벌써 중년티가 완연했다. 그는 요즘 귤밭을 하나 일구느라고 중학교에서 받는 봉급의 절반이 날아간다고 했다. 생각했던 대로 인사 올릴 만한 친척 어른들은 모두 참여하고 있어서 짧은 일정에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좋았다. 제주시에 사는 고모 식구들은 밤늦어 차편으로 도착했다. 부쩍 늙어버린 친척 어른들의 얼굴을 대하자니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8년이란 세월이 실감으로 가슴에 와닿는 것이었다. 흰 머리칼에 대조되어 얼굴에 핀 검버섯이 더욱 뚜렷하게 돋보이는 큰아버지. 주름진 눈에 항시 눈물이 질퍽한 큰 당숙어른. 나는 각오했던 대로 한참 고개를 숙이고 어른들의 책망을 다소곳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서울서 아내 몰래 좀 무리해서 마련한 봉투 3만원짜리 석장과 2만원짜리 5장을 내놓았다. 8년 만에 귀향하는 서울의 큰 회사 부장에 대한 고향 친척들의 기대감을 도무지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봉투를 내밀면서 물건으로 사올까도 생각했지만 어떤 게 필요한 물건일지 몰라서 좀 못하지만 그냥 돈으로 드리니 양해해 달라는 말을 덧붙이기를 잊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야 현금이 귀한 농촌이라 돈 봉투는 충분히 생색이 나겠지만 도청 주사로 있으면서 밀감밭도 꽤 크게 갖고 있는 고모부에게마저 봉투를 내밀자니 좀 쑥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아닌 게 아니라 고모부는 한마디 능청 떨어 내 얼굴을 화끈 달게 하기를 잊지 않았다. 이게 뭐라? 욕을 그만해달라고 와이로 씀이라? 하이고 나도 이런저런 와이로 다 먹어봤주만 초조케 한티 와이로 얻어먹긴 이거 처음인디? 고모부는 이 지방 사투리를 수월수월 잘도 말했다. 평안도 용강 사투리를 영 못 버리던 저분이 이젠
깔축 없이 제주도 사람이 되었구나. 서북 청년으로 입도해서 이제 30년도 넘고 있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하리라. 대개 초저녁에 잠자 버릇해서 제삿날이면 노상 꾸벅꾸벅 졸기를 잘하는 시골 어른들이었지만 그날은 날을 맞아 자정이 넘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가족 장지 매입에 대한 의논을 끝내고 그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한담을 즐기고 있는데 불현듯 순이 삼촌 생각이 났다. 아까부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게 이상했다. 어릴 때 보면 큰집 제삿날마다 부조로 기주떡 구덕을 들고 오던 분이었다. 천수는 멀어도 서너 집 건너 이웃에 살아서 큰집과는 서로 기제사에 왕래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것이다. 그래서 길수영과 나는 어려서부터 그분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무척 따랐다. 고향에서는 촌수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흔히 삼촌이라 불러 가까이 지내는 풍습이 있다. 어서 삼촌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더구나 삼촌은 1년 가까이 서울 우리 집에 올라와 밥을 해주며 고생하다가 불과 2달 전에 내려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퍽 궁금했다. 혹시 몸이 편찮으신 게 아닐까? 나는 길수 형에게 물어보았다. 형, 순이 삼촌이 통 안 보염신께 무슨 일이 있어? 그런데 웬일인지 내 말에 사람들은 하던 말을 문득 멈추고 조용해졌다. 길수형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게 떠올랐다. 큰아버지도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입맛을 쩝쩝 다시며 얼굴을 돌렸다. 잠시 방 안은 안쓰러운 침묵이 흘렀다. 왜들 이러실까? 나이 26에 홀어머니 되어 30년이란 긴긴 세월을 수주해오던 순이 삼촌이 지금에 와서 괴가라도 했단 말인가? 이윽고 큰아버지가 담뱃재를 화로 운두에 털면서 고개를 들어 나를 건너다 보았다. 결을 없어 너한테는 못 알렸저마는 그 삼촌은 며칠 전에 죽어 부르시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올까? 순이 삼촌이 돌아가셔서 마심?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나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잔병 치레 없이 늘 정정하시던 분이 아니던가. 나는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자중을 둘러보았다. 작은 당숙이 나에게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나도 몰랐는디 형님. 무사 나한테는 기별도 안 합니까? 이렇게 고모부가 말해도 큰아버지는 담배만 풀썩풀썩 피워댈 뿐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았다. 평소에 친누이같이 지내던 사이인지라 몹시 괴로운 모양이었다. 자중은 한참 침묵이 흘렀다. 싸르락 싸르락 창호지창에 쌀락눈 흩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었고 큰아버지는 지그시 감았던 눈을 뜨고 나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런 죽음은 몰라 좋은 거주만 일단 알았으니까 내일 서울 올라가기 전에 문상이나 해영 가라. 시에 딸네 집에 위패 모셨죠. 하고 잠시 말을 끊었던 큰아버지는 새로 피워문 담배를 깊이 들이마시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허기사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기는 매 한 가주만. 이렇게 뜨듬뜨듬 시작한 큰아버지의 얘기는 대강 이러했다. 그분은 돌아가신 날짜도 분명치 않았다. 집을 나간 날이 곧 당신이 돌아가신 날이 되겠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 딸 자식을 시집 보낸 후 여러 해 홀몸으로 살아오던 터라 당신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밥을 끓이는지 죽을 쓰는지 이웃에선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처음 며칠은 집이 덧문까지 닫혀 있는 걸 보고 딸네 집에 갔겠거니 하고 예사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딸네 집에 가도 자고 오는 법이 없이 그날로 돌아오곤 하던 분이 보름이 넘도록 보이지 않자 큰 집에선 차차 불길스럽게 생각되었다. 또 서울 상수 조카네 집에 갔나? 서울 가면 간다고 말했을 텐데 걱정된 나머지 큰집 식구들은 시에 있는 딸네 집에다 연락했다. 딸과 사위가 달려와 당신이 있을 만한 곳을 이곳저곳 찾아다녔다. 전에 신경쇠약으로 몇 개월 정량했던 한라산 및 절간에도 가보았다. 팔이나 톳을 떠들어 갔다가 무슨 횡액을 만났나 하고 바닷가 바위 텀스리도 뒤졌다. 그러다가 결국 당신은 국민학교 근처 일주 도로변의 밭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부패한 정도로 봐서 죽은 지 2, 3일은
조이 넘어 보였다. 그 밭이 일주도로에서 한 밭 건너에 있었음에도 20일이 넘도록 사람 눈에 안 띈 것은 거기가 후미지고 옴팡진 밭인데다 밭담으로 가려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흰옷 아닌 밤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서 더더욱 눈에 안 띄었을 것이다. 서울 우리 집에 올라올 때 입었던 밤색 두루마기에 따뜻한 토끼들 목도리까지 두르고 자는 듯 모로 누워 있었다. 머리맡에는 먹다 남은 꽁약 사이나가 몇 알갱이 흩어져 있고 그렇게 발견된 것이 불과 8해 전이었다는 것이다. 나도 따라가 봤수다만 그참 이상한 일도 다 이십디다. 그 사이 눈이 나련 보리밭이 사뭇 해영하게 눈이 덮였는데 말이오다. 참 이상하게 시리 순이 삼촌 누운 자리만 눈이 녹아 있지 않아요 마심 하고 육촌 현모형이 말하자 큰아버지가 맞장구 쳤다. 발복할 땅이여. 그 동생이 죽어도 자기가 들어놓을 맷자리 하나는 잘 잡았쥬. 발복해봐서 무슨 자손이 있어야쥬. 외손편엔 몰라도 양자 들이라 들이라 경 말해도 노시 말을 안 들은께 하고 큰 당숙 어른이 애석하다는 듯 혀를 찼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내 등에는 남모르게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얼마 동안 귀가 먹먹해지고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한평생 다 산 나이 56에 끔찍하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평생 일궈먹던 밭을 찾아가 양지 바른 데를 골라 들어 누워버린 삼촌. 유서도 한 장 없이 죽었으니 그것은 표면상 아무 뚜렷한 이유가 없는 죽음이었다. 그렇다. 정신이 잘못되어 죽었다는 큰아버지의 판단이 옳을 것이다. 평소의 지병인 신경쇠약이 원인이 되었으리라. 그런데 신경쇠약은 왜 갑자기 악화되었을까? 거기에는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다. 무엇이 삼촌을 죽음의 궁지로까지 몰아붙였나? 혹시 항상 원만치 못했던 1년 동안의 서울 우리 집 생활에서 병이 악화된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여기 내려와서 무슨 충격적인 일을 당해도 당했을 테지. 그런데 친척 어른들의 얘기는 고향에 내려와서는 이렇다 할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서울 우리 집에서 내려온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일어난 일이고 가책과 후회의 감정으로 나는 가슴이 오그라붙는 듯했다. 생각하면 순이 삼촌이 우리 집에 와 있었던 지난 1년은 당신이나 나나 내 아내나 모두 서로가 불편스럽고 원만치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 아내가 버리도 시원찮은 옷가게를 진작 걷어치웠더라면 삼촌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러나 하루 종일 아내가 의상실에 매달려 있는 형편이니 밥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재작년 1년 동안 밥하는 여자아이들이 서너 차례 불나게 엇갈려 덜락거리더니 나중에는 그나마 구하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그래서 길수형에게 편지를 내어 고향에다 수소문 해봤던 것인데 마침 순이 삼촌이 서울 구경도 해볼 겸 우리 집에 와 1년 와 있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순이 삼촌이 손잡이가 망가진 옷가방을 질방으로 짊어지고 우리 집에 온 지 열흘도 못 되어 언짢은 일이 발생했다. 아내가 가게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저녁 때였다. 당신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내 방으로 건너왔다. 좋게 참말 이럴 수가 있신가? 삼촌의 눈에선 눈물마저 글썽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일까? 나는 영문도 모르고 가슴이 섬뜩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앉아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보세요. 평소에 순이 삼촌 앞에서는 고향말을 써야지 하고 생각하던 터라 무엇식 중에 툭 튀어나온 서울말이 무척 민망스러웠다. 동네 사람들이 날 숭부함스라. 새로운 민기네 집 식모는 밥 하영 먹는 제주도 할망이엔 소문났으라. 나는 하도 말도 안 되는 말이라 어이가 없었다. 아니, 누구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헙디까? 허기사 고향서 구존일 쌍리를 허멍 보리밥 한 사발 고봉으로 먹던 버릇 때문에 아명 밥을 적게 먹쟁 해도 공깃밥 먹는 좋게네 애들보다사 하영 먹어지는 게 사실이주. 사실이 그렇든 해도 밥 하영 먹는 식모엔 사방팔방에 노만티 소문내는 뱀이 어디 있으니? 나는 순간 눈망울이 확 더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삼촌 보고 밥 많이 먹는 식모라니. 이런 모욕적인 언사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분통이 터져 견딜 수 없었다. 누구가 그런 말을 헙디까? 어디서 더럽디까? 그러나 삼촌은
치맛기로 눈물을 찍어댈 뿐 통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민기 어멍이 그런 말을 헙디까? 어디 말해 봅소. 요 아래 희안의 각에서 그런 말을 헙디까? 꼭 밝혀내서 혼을 내서 헛구다. 혼 좀 말해 봅소. 그러나 삼촌은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불그락 푸르락 화를 내는 것에 다소 위안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삼촌은 더 이상 따져들지 않고 그만 물러갔다. 아내가 그런 말을 했나? 설마 아내가 그런 희떠운 원동을 할 경박한 여자일까? 혹시 민기놈이 희안의 가게에 군것질하러 갔다가 그런 못된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5살짜리 숙기도 없는 녀석이 어떻게 그런 당돌한 말을 해? 그러나 밥 많이 먹는 제주도 식모라고 말했을 리는 없지만 밥 많이 먹는다는 말은 누가 해도 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채 저녁 늦게 들어온 아내를 보고 자연히 말다툼이 벌어졌다. 내가 전에 없이 치를 떨며 화를 내는 꼴을 보고 놀랐던지 아내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격앙된 어조로 시부모 없이 시집살이를 면하더니 시댁 어른을 대하는 게 도무지 버릇없다고 질타했던 것이다. 하여간 아내가 그런 말을 했고 안 했고 간에 그날 밤 나는 아내가 순이 삼촌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내 딴에는 톡톡히 보여준 셈이었다. 밥을 좀 많이 드신다고 해서 누구나 건져내버리는 배춧국에 멸치를 잡수신다고 해서 잘 통하지 않는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그게 어찌 흉이 된단 말인가. 시골에 혼자 먹고 살 만큼은 농토도 있고 남에게 빌려주고 온 오막살이지만 집도 있는 분이었다. 말 그대로 서울 구경도 할 겸 해서 우리 집 일을 도우러 오신 분을 흉보다니. 아내의 태도가 우선 글러먹었다. 순이 삼촌이 하는 사투리를 아내는 알아듣지 못했다. 이해해 보려고 애써는 것 같지도 않았다. 저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나 자신이 무시당한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그건 신혼 초에 아내가 무슨 일로 호적 초본을 냈다가 제 본적이 남편 본적인 제주도로 올라있는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무척 놀란 표정을 지었을 때 내가 느낀 수치심과 비슷한 것이었다. 이렇게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내 앞에서 순이 삼촌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옳은가. 그저 말수를 줄이고 시키는 말만 고분고분 따르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도리밖에 더 있는가. 그날 이후 나는 여태 막연히 기피증 현상으로만 나타나던 고향에 대한 선입견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삼촌의 존재가 나에게 늘 고향을 의식하게 해준 셈이었다. 서울 생활 15년 동안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묵혀두었던 사투리도 쓰기 시작했다. 고향 말은 주로 삼촌하고 얘기할 때만 썼지만 민기놈한테도 사투리를 꽤나 많이 가르쳐 주었다. 그렇다. 나는 내 아들이 허여멀끔한 아내를 닮아 빈틈없이 서울내기가 되어가는 것이 딱 질색이었다. 애미를 닮아선지 TV를 너무 봐선지 5살 나이에 벌써 안경을 써야 할 지경으로 눈이 나쁜 녀석. 아내는 피아노를 가르쳐 줄 계획이지만 나는 녀석에게 투박한 고향 사투리를 가르치고 싶었다. 아들 놈마저 제 애비의 고향을 외면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 서울말 일변도의 내 언어생활이란 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억지 춘향식이었던가. 그건 어디까지나 표절 인생이지 나 자신의 인생은 아니었다. 그러나 순이 삼촌은 그때 일로 폭 상심했던지 좀처럼 밝은 표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용서를 빌었는데도 삼촌은 사귀지 않고 내내 꼽을 쳐두고 있는 모양이었다. 드디어 아내와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말았다. 어느 날 회사 일로 저녁 늦게 귀가해보니 삼촌과 아내가 말다툼하고 있었다. 삼촌은 나를 보자 울면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아내에게 눈을 부라렸다. 그러자 이번엔 아내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게 아닌가. 빌어먹을. 아내는 순이 삼촌이 쌀이 다 떨어져서 사와야 한다는 말에 쌀이 벌써 떨어졌어요? 라고 예사로 말을 던졌을 뿐이란다. 알았다는 뜻에서 아 그래요 하듯이 가볍게 한 말을 서울말의 억양에 익숙치 못해서 그랬던지 쌀이 벌써 다 떨어질 리가 있나요? 하는 반문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삼촌은 내가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쌀이 일찍 떨어진 줄 아느냐, 도둑년처럼 내가 쌀을 몰래 내다 팔았다는 말이냐 하면서 우는 것이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었다. 하도 어이없는 일이라 어디서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몰랐다. 다만 하잘것없는 일에 꼼짝없이 붙잡혀 상심하고 있는 삼촌을 보자
나 자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다. 그날 우리 내외는 오해를 풀어 안심시켜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그러나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음이 그 뒤부터 노출된 삼촌의 야릇한 결벽증에서 판명되었다. 쌀이 일찍 떨어진 원인이 밥을 질게 하거나 눕게 한 데 있다고 그 나름대로 판단했던지 순이 삼촌은 그 뒤부터 된밥을 지어내려고 무진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된밥을 만드는 일이 무선 지독한 강박관념처럼 삼촌을 짓누르고 있었다. 때문에 위무력 증세가 있어 진밥을 좋아하는 나였지만 쓰다 굳다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쌀 사온 지 열흘도 못 되어 그동안 얼마나 먹었는지 알아내려고 하루 종일 대박질 해보는 모습은 정말 애처롭다. 못해 섬뜩한 느낌마저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슷한 일을 2번 겪고 난 다음부터는 아내는 또 순이 삼촌의 오해를 살까봐 언동을 조심하느라고 거의 신경과민이 될 지경이었다. 내가 보기에도 아내의 삼촌에 대한 태도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삼촌은 뚱하게 굳어진 표정이 풀릴 날이 없었다. 심지어는 나에게마저 말하기를 기피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공원에 놀러가서 사진을 서너 장 찍어드렸는데 사진값을 내겠다고 우기지를 않나. 토마토 주스를 들면서 같이 들자고 권해도 식모는 그런 고급은 먹응 안 되는 기라 하고 퉁명스럽게 거절하면서 자리를 피하곤 하는 것이었다. 또 하루 저녁은 늦은 저녁상을 혼자 봤는데 삼촌이 상을 들여다 놓고 얼른 부엌으로 쫓아가더니 석쇠를 들고 왔다. 웬일인가 했더니 삼촌은 그 생선 껍질이 눌러붙은 석쇠를 보이면서 밥상에 오른 구운 생선이 부스러진 이유를 해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선이 석쇠에 들러붙어서 부서진 것이지 당신이 입질해서 그 모양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왜 생선이 부서졌느냐고 누가 묻기라도 했단 말인가. 왜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자격지심이 생겼을까. 당신의 결벽증은 정말 지독한 것이었다. 결국 나는 완전히 손들고 말았다.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얼마나 진력을 다했던가. 그러나 순이 삼촌은 완강한 폐각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꼼짝도 않고 막무가내로 우리를 오해하는 것이었다. 그 오해는 정오와 같이 이글이글 타는 강렬한 감정이었다. 그동안 시골 딸에게서 편지가 2번 온 모양인데 2번 다 아내가 몰래 훔쳐보니까 외손주가 할머니를 찾는다고서 내려오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나는 순이 삼촌이 곧 내려가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새 오해가 풀리지 않아 무슨 원수처럼 헤어지게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짐작과는 반대로 당신은 내려갈 의사를 전혀 비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시골서 사위가 올라왔다. 나보다 7년 연하인 사위 장씨는 농촌지도원으로 수원 농촌진흥원에 출장 온 것이었다. 아니, 장모를 모셔갈 작정으로 남의 출장을 가로채가지고 올라왔다고 했다. 의지할 때라곤 딸 자식 하나밖에 없는 노인을 어떻게 객지 생활을 하도록 놔두겠냐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남 부끄러워 못 견디겠다고 했다. 삼촌은 서울 올라올 때 혹시 못 가게 막을까봐 딸네 집에 알리지 않고 몰래 올라왔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사위가 찾아와 같이 내려가지도 순이 삼촌은 웬일인지 싫다고 고집을 세웠다.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남의 집살이 1년을 다 채우고 내려가겠노라고 했다. 우리 내외와 원만치 못하게 지내온 푼수로 봐서는 미련 없이 훌훌 떠나버릴 것 같은 분이 그냥 눌러 있겠다니 우리로선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사람 구하기 어려운 때라 아쉬운 생각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오해했으면서도 딱 잘라 매정하게 돌아서 버리지 않는 그 마음씀이 더없이 고맙게 여겨졌다. 아마 순이 삼촌 자신도 시간을 두고 오해를 풀고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사위 장씨의 입에서 밝혀졌다. 그날 밤 장씨는 내 권유에 못 이겨 우리 집에서 자고 갔는데 내가 삼촌이 우리를 오해하게 된 여러 사례를 들려주자 그는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며 아무래도 장모를 두고 가는 것이 걱정이라고 했다. 그의 속삭이는 말로는 순이 삼촌은 심한 신경쇠약 환자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환청정세까지 있어 시골에 있을 때도 한 적이 없는 말을 들었노라고 보지도 않은 흉을 봤다고 따지고 들기를 잘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밥 많이 먹는 식모라는 것도 우리에게 품은 오해도 모두 환청 때문에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역시 그랬었구나. 옆에서 얘기를 듣던 아내는 방정맞게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었다. 당신의 신경쇠약은 지독한 결벽증과도 서로 얽힌 것인데 이런 정세는 꽤나 해묵은 것이라고 했다.
그건 4, 5년 전 콩 2마리를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얻은 병이었다. 하루는 이웃집에서 길에 멍석을 펴고 내다 넣은 메주콩 2마리 깜쪽같이 없어졌는데 그 혐의를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순이 삼촌에게 씌워놓았다. 두 집은 서로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옥신각신 다투다가 그 집 여편네가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당신의 팔을 잡아 끌었던 모양인데 파출소 가자는 말에 당신은 대분에 기가 죽으면서 거기는 못 간다고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당신이 콩을 훔친 것으로 소문나 버릴 밖에. 당신이 그전부터 파출소를 피해 다니는 이상한 기피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일단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신은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대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어 불에 놀란 사람 부지깽이만 봐도 놀란다는 격으로 군인이나 순경을 먼 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지레 피하던 신경정세가 진작부터 있어온 터였다. 하여간 당신은 그 콩 2말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모양으로 절간에서 2달 정량까지 해야 했다. 그때부터 당신은 심한 결벽증에 사로잡혀 혹시 누가 뒤에서 흉보지 않나 하는 생각에 붙잡혀 늘 전전긍긍하게 되고 나중엔 환청정세까지 겹쳐 하지 않는 말을 들었노라고 따지고 돌곤 했다. 그리고 서울 우리 집에 올라올 무렵에는 상군 해녀이던 당신이 갑자기 물이 무서워져서 물질마저 그만두었다는 것이었다. 순이 삼촌은 사위를 홀로 내려보낸 뒤 우리 집에서 3달 가까이 더 지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당신은 오해를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오해를 자꾸 만들어 보태가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당신은 끝내 1년을 다 못 채우고 고향에 내려온 것인데 내려온 지 한 달도 못 되어 이 일이 발생했으니 나로서는 일말의 가책을 안 느낄 도리가 없었다. 아니, 양심의 가책이라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나도 골치를 썩이며 당신에게 꾀하노라고 하지 않았던가? 당신은 한마디로 불가항력이었다. 그럼에도 결과론으로 따져 순이 삼촌의 서울 생활이 여의치 못했으리라고 짐작하고 있을 친척 어른들을 마주 대하기가 참으로 명구스러웠다. 나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바람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래도 시원찮아 염치 불구하고 길수영 등 뒤로 가 바람벽을 마주보고 잠깐 누웠다. 문풍지를 푸르르 떨게 하며 창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지끈거리는 이마를 식혀주었다. 바람은 또 때때로 강하게 불어와 쌀락눈을 창호지 창에 훅훅 뿌려놓곤 했다. 그건 고양이가 앞발로 창을 긁어대는 소리처럼 얼씬연스럽게 들렸다. 왜 고향엔 유별나게 쌀락눈이 많을까? 바람 많이 부는 기상 때문일까? 아니다. 그건 언제나 고구마 조팝을 상식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내리는 산디 쌀일 것이다. 모처럼 제삿날이나 먹어보던 곰밥. 왜 곰밥이라 했을까? 곰밥은 고운 밥에서 왔을 것이고 쌀밥은 빛깔이 고우니까. 어린 시절에도 파제 후 곰밥을 몇 숟갈 얻어 먹어보려고 길수영과 나는 어른들 등 뒤에서 이렇게 모로 누워 새우잠을 자곤 했다. 제상마저 소각대에 태워 먹고 송진내 물씬 나는 날 송판떼기 위에다 제물이라곤 마른 생선 하나에 메밀목 한 쟁반, 고사리, 무채 각각 한 보시기밖에 진설할 것이 없던 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매는 꼭 산디 쌀밥이었다. 자정이 넘어 큰아버지가 우리들을 깨워 세수하고 오라고 방 밖으로 떠밀었을 때 마당에 하얗게 깔려있던 것도 쌀락눈이었다. 그 시간이면 이 집 저 집에서 그 청성맞은 곡성이 터지고 거기에 맞춰 개 짖는 소리가 밤하늘로 치솟아 오르곤 했다. 한날 한시에 이 집 저 집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이날 우리 집 할아버지 제사는 고모의 울음소리로부터 시작되곤 했다. 이어 큰어머니가 부엌일을 보다 말고 나와 울음을 터뜨리면 당숙모가 그 뒤를 따랐다. 아, 한날 한시에 이 집 저 집에서 터져나오던 곡소리. 엄력 섣달 18의 날 낮에는 이곳저곳에서 출염돼지가 먹구슬나무에 목매달려 죽는 소리에 온 마을이 시끌짝했고 500이 가까운 귀신들이 밥 먹으러 강신하는 한밤중이면 슬픈 곡성이 터졌다. 그러나 철부지 우리 어린 것들은 이 골목 저 골목 흔해진 죽은 돼지 오줌통을 가져다가 오줌 지린내를 참으며 보릿집대로 바람을 탱탱하게 불어넣어 축구공 삼아 신나게 차고 놀곤 했다. 우리는 한밤중에 그 지긋지긋한 곡소리가 딱 질색이었다. 자정 넘어 제사 시간을 기다리며
듣던 소각 당시의 그 비참한 이야기도 싫었다. 하도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힌 이야기. 왜 어른들은 아직 아이인 우리에게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들려주었을까? 그리고 파제 후 이 집 저 집 지붕 위에 던져 올린 태줏 그릇의 세 숟갈 밥을 먹으러 날 새자마자 날아드는 까마귀들도 기분 나빴다. 까마귀가 죽은 귀신의 홀령이라든가 저성차사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광택 있는 검은 날갯빛이 마을 어른들을 잡으러 오던 서청 순경들의 옷빛하고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사람을 얕보던 까마귀들, 사람이 다가가도 우여우여 소리쳐도 달아날 줄 몰랐다. 그것들은 시체가 널린 보리밭을 까맣게 뒤덮고 파먹다가 심심하면 겨울 하늘로 떼지어 날아오르며 세찬 날갯짓으로 한이바람 타기를 잘했다. 그 당시 일주 도로변에 있는 순이 삼촌네 밭처럼 옴팡진 밭 5개에는 죽은 시체들이 허옇게 널려 있었다. 밭담에도 지붕에도 덤붕둘에도 먹구슬 나무에도 어디에나 앉아있던 까마귀들. 까마귀들만이 시체를 파먹은 게 아니었다. 마을 개들도 시체를 뜯어먹고 다리 토막을 입에 물고 다녔다. 사람 시체를 파먹어 미쳐버린 이 개들은 나중에 경찰총에 맞아 죽었지만 그 많던 까마귀들은 모두 어디 갔을까? 아까 낮에 까마귀가 눈에 안 띄길래 길수 형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도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다. 농작물에 큰 피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던 까마귀들이 4, 5년 전부터는 웬일인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문득 큰 당숙 어른의 감기 센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뉘었던 몸을 일으키고 바로 앉았다. 순이 아지망은 죽어도 발세 죽을 사람이여. 밭을 내워싸고 벼락같이 총질해 댔는디 그 아지망만 살 한 점 안 상하고 살아나시니 참 신통한 일이랐쥬. 아매도 사격 직전에 기절하연 쓰러진 모양입디다. 깨난 분이 자기 우에 죽은 사람이 여럿이 포개져 덮연 있었댄 하는 걸 보민 그때 발세 그 아지망은 정신이 어긋나 버린기라 마심 하고 작은 당숙 어른이 말을 받았다. 해필 그 밭이 순이 아지망네 밭이었으니 그 밭에서 죽은 사람들이 몽창몽창 썩어 그럼대연 이듬해엔 감저 농사는 참 잘 되어서 감저가 목침 덩어리만씩 큼직큼직했으니까. 그hen 숙년이라 보리껴 범벅 먹던 때랐지만 그 아지막내 밭에서 난 감저는 사람 죽은 밭대 거라고 사람들이 사먹질 않았쥬. 그 아지망이 필경엔 바로 그 밭에서 죽고 말았으니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야릇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순이 삼촌은 한 달 보름 전에 죽은 게 아니라 이미 30년 전 그날 그 밭에서 죽은 게 아닐까 하고 이렇게 순이 삼촌이 단서가 되어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그 흉물스럽던 까마귀들도 사라져버리고 세월이 30년이니 이제 괴로운 기억을 잊고 지낼 만도 하건만 고향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오히려 잊힐까봐 제삿날마다 모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때 일을 명심해 두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제사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다시 머릿속에 무성하게 피어올랐다. 그 사건은 당시 7살 나이든 내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 바로 전해에 폐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도피자라는 낙인을 받고 노상 마루장 밑에 숨어 살던 아버지마저 일본으로 밀항에 가버려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나는 큰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 죽은 어머니 생각에 걸핏하면 남몰래 눈물 짓던 내가 그 울음을 졸업한 것은 엄력 섣달 18의 날의 사건이 내 어린 가슴팍을 짓밟고 지나간 뒤였다. 말하자면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울음이 뚝 떨어진 거였다. 그리고 일주 도로변 움팡진 밤마다 헌전만전 허옇게 널려있던 시체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나자 나는 어머니의 죽음이 유독 나에게만 닥쳐온 불행이 아니고 그 숱한 죽음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되었다. 사실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날 그 사건에 말려 어차피 죽고 말았을 것이다.